1957년 11월 14일 뉴욕주 에팔레킨, 돈다발, 권총, 그리고 목숨처럼 여기던 체면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주무르던 손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던 입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라 믿었던 남자들, 바로 미국 마피아 보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달아나는 그들의 모습은 숲속의 짐승과 다르지 않았죠. 대체 무엇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들을 이토록 초라한 도망자로 만들었을까요? 1920년대 금주법 시대의 미국, 이탈리아계 마피아는 밀주 사업을 발판 삼아 거대한 부와 권력을 쌓으며 급성장했습니다. 그 정점에는 찰스 럭키 루치아노가 있었는데요. 1930년대 초 그는 뉴욕의 5대 패밀리 체제를 확립하고 마피아 위원회라는 전국 범죄 네트워크를 설립해 암흑세계의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이로써 암흑가에는 팍스 루치아노라 불리는 20년이 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설계자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가장 먼저 퇴장해야 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는 1936년 매춘법 위반 혐의로 30년에서 5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차 세계대전 시기 당국에 협력한 대가로 풀려났지만 이탈리아로 추방됩니다. 이에 루치아노의 언더보스 비토 제노베제가 자연스럽게 보스 자리를 계승하는 듯 했지만 그 역시 1937년 살인 혐의를 피해 이탈리아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 기회는 패밀리의 콘실리에리 프랭크 코스텔로가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보스 대행으로서 루치아노의 유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죠. 마피아들은 가장 강력한 자산인 비밀을 무기 삼아 암흑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길었던 평화는 마침내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2인자 비토 제노베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말이죠. 1945년 제노베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사건의 핵심 증인이 보호 감호 중에 의문사하면서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죠. 법의 심판을 보기 좋게 빠져나온 제노베제는 마침내 자신의 왕좌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 코스텔로는 오랜 동료 제노베제의 복귀를 환영하며 돈과 지위를 보장했지만 최고 보스 자리는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루치아노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공존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코스텔로는 합법적인 사업에 침투하고 정치적 연주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폭력을 피하며 조직을 현대적인 기업 모델로 바꾸려 했죠. 그는 암흑가의 총리라 불렸습니다. 반면 돈 비토 제노베제는 목적을 위해 폭력을 서슴지 않는 구시대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에게 코스텔로의 방식은 나약함의 상징일 뿐이었죠. 비토 제노베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1950년대 초중반 코스텔로가 상원 조직범죄 청문회에 소환되고 여러 법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의 권위는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결정타는 마약 문제였습니다. 제노베제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마약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마약 단속 처벌을 강화하자 조직의 근간인 비밀이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을 줄이려는 내부 배신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를 우려한 코스텔로는 조직에 마약통 금지령을 내리며 제노베제의 사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가로막고 외부에서는 법의 압박에 시달리며 약점을 드러낸 코스텔로. 비토 제노베제는 지금이 바로 왕좌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오랜 친구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1957년 5월 2일 밤 제노베제의 부하 빈센트 지간테가 코스텔로의 아파트 로비에서 그를 저격했습니다. 총알은 코스텔로의 머리를 스치는데 그쳤지만 권자에서 물러나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하기엔 충분했죠. 오랜 세월 정상에 군림했던 그는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왕좌를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거래임을 알았습니다. 코스텔로는 범인의 얼굴을 명확히 보았음에도 침묵의 계율 오메르타를 지키고 조용히 은퇴를 결정합니다. 이로써 루치아노 패밀리의 통제권은 비토 제노베제에게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그의 앞길에는 여전히 거대한 장애물이 남아있었습니다. 망가노 패밀리의 보스, 미치광이 모자 장수, 알버트 아나스타샤, 마피아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살인 주식회사를 이끌었던 그는 코스텔로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제노베제가 벌인 쿠데타를 맹비난하며 위원회에서 그의 보스 취임을 막으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1957년 10월 25일 맨해튼 파크 쉐라톤 호텔의 이발소에서 아나스타샤는 복면을 쓴 두 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이 암살은 제노베제가 아나스타샤의 언더보스였던 카를로 감비노와 공모한 범죄였습니다. 감비노는 배신의 대가로 패밀리 보스 자리를 약속받았죠. 흰 수건에 둘러싸인 채 쓰러진 아나스타샤의 모습은 대중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고 피로 얼룩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위원회의 승인 없이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제노베제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마피아 보스들을 소집해 자신이 루치아노 패밀리의 새 보스이자 사실상 보스 중의 보스임을 공인받고자 했는데요. 아직 곳곳에 남은 코스텔로와 아나스타샤의 친구들이 일으킬지 모를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전국적인 합의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전임자들이 남긴 거대한 범죄 사업을 평화롭게 나누는 문제도 논의해야 했죠. 당초 회의는 논쟁의 중심인 뉴욕을 떠나 중립지대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팔로 패밀리의 보스 스테파노 마가디노는 시카고 보스 샘 지앙카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부하 조셉 바바라가 소유한 뉴욕주 에팔레킨의 한 저택을 추천했습니다. 외딴 곳이라 안전하다는 이유였죠. 뉴욕 시내에서 320km나 떨어진 이곳은 비밀회의를 열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11개의 방, 자체바와 넓은 주방, 대형 육류 냉장고까지 온갖 음식과 음료가 항상 비축되어 있었고 야외 바베큐 시설까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소규모 마피아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었죠. 저택의 주인 조셉 바바라, 겉으로는 음료 유통업자이자 존경받는 지역 자선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차례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도 교묘히 기소를 피해온 거물 범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나스타샤가 암살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급하게 결정되었고 이러한 다급함은 조심성 없는 계획으로 이어졌는데요. 마피아들이 놓친 디테일은 바로 주최자 조셉 바바라를 수년간 끈질기게 주시해온 한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주 경찰 에드가 크로스웰 경사. 이혼 후 경찰 기숙사에 살며 오직 일에만 헌신했던 그는 바바라의 합법적인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고 그의 꼬리를 잡을 결정적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크로스웰의 오랜 의심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단서가 회의 하루 전인 1957년 11월 13일에 나타났습니다. 파트너 수사관 빈센트 바시스코와 부도수표 조사를 위해 한 모텔에 들렀던 크로스웰은 모텔 로비에 들어선 한 젊은 남자가 조셉 바바라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몸을 숨겼습니다. 바바라의 아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회사 직원 컨벤션이라는 어설픈 명목으로 모텔의 모든 방을 예약했습니다. 크로스웰은 즉시 의심을 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바바라의 집을 방문했던 범죄 거물 카마인 갈란테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갈란테는 80건 이상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캐나다에서 추방된 인물이었습니다. 곧이어 바바라의 저택으로 90kg이 넘는 스테이크용 고기가 배달되는 모습까지 포착되고 사람도 적은 마을에 고급 차량이 자주 목격되기 시작하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11월 14일 회의 당일 아침 크로스웰은 동료 바시스코 그리고 연방 재무부 요원 2명과 함께 바바라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의 번호판을 단 값비싼 차량 수십 대가 저택 주변에 즐비해 있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차량들의 번호판을 꼼꼼히 기록했고 조회 결과 상당수가 정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암흑가의 인명사전 그 자체였죠. 크로스웰은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외딴 저택을 빠져나갈 유일한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에게 파티를 덮칠 영장은 없었지만 질문을 던질 권한은 있었죠. 바깥의 이러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저택에서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쿠바, 이탈리아 등지에서 온 마피아 최고 간부 약 100명이 숯불에 구운 스테이크와 고급 와인을 즐기며 미국 암흑가의 미래를 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참석자가 경찰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생선 주문을 확인하러 나섰던 바바라의 부하 바르톨로 구치아가 경찰의 검문소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이들도 경찰관들이 차량 번호판을 적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밖에 경찰이 있다라는 외침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주무르던 거물들이 마치 뒷골목의 풋내기 범죄자들처럼 허둥지둥 흩어지기 시작했죠. 경찰과 연방요원들은 특별한 체포 명분은 없었지만 자신들을 보고 도주하는 이들을 도망치게 놔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주 자체가 범죄 자백과도 같았죠. 마피아들은 비싼 실크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채 진흙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숲으로 달아났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일부는 경찰에게 발각될까 우려해 총기와 두둑한 현금 뭉치를 숲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지역 주민들은 몇 달 동안 숲속에서 $100짜리 지폐들을 주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들의 고급 승용차로 달려가 탈출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지만 크로스웰 경사가 미리 설치해둔 검문소에 모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중에는 비토 제노베제도 있었죠. 약 50명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60명 이상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집 자체에 대한 수색영장은 없었기에 지하실에 숨어있던 이들은 사태가 진정된 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인물들은 인근 경찰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았는데요. 명단에는 비토 제노베제, 카를로 감비노, 조셉 보나노, 조셉 프로파치, 폴 카스텔라노 등 위원회 멤버와 미래의 보스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63명 중 50명이 전과자였죠. 신문 과정에서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최근 심장마비를 앓은 친구 조 바바라의 건강이 걱정되어 문병차 들렀는데 우연히 모두 같은 날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설픈 알리바이는 단기적으로는 기소를 피하게 해주었지만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공모했다는 증거가 되어 더 큰 수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회의 현장에서 특별한 범죄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체포된 인물 중 20명을 사법 방해 공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터무니없고 공통된 병문안 알리바이가 수사관들을 속이기 위해 현장에서 급조된 공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기소 내용이었죠. 1959년 12월 배심원단은 20명 전원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이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000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극찬했죠. 그러나 이 판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 11월 항소법원은 검찰이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변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공모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팔레킨 기소는 전통적인 공모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실패는 역설적으로 정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법적 도구로는 마피아와 같은 거대 비밀 조직을 기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절실했고 이는 1970, 80년대 리코법을 비롯한 각종 조직범죄 단속법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회의의 실패는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주최자 조셉 바바라는 사실 자신의 저택이 회의 장소로 결정되었을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상관인 스테파노 마가디노에게 경고했습니다. 지역경찰 크로스웰이 오랫동안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렸지만 마가디노는 이미 초대장이 발송되었다는 이유로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급습과 체포 이후 처음 회의 장소로 거론되었던 시카고의 보스 샘 지앙카나는 마가디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이가 노출되었다라고 말이죠. 뉴욕이나 시카고 시내였다면 흔한 고급 차량 행렬이 큰 의심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호텔에 누가 묵든 스테이크 고기가 얼마나 오가든 눈에 띄지도 않았겠죠. 1958년에는 마가디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에팔레킨 회의의 실패로 고조된 내부 불만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측됩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인물은 저택 주인 조셉 바바라였습니다. 그는 권총 소지허가와 주류 판매 면허를 박탈당했고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던 음료공장 계약마저 잃었습니다. 대규모 탈세 조사까지 받게 된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1959년 6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저택은 헐값에 팔려 한때 관광명소가 되는 수모를 겪었고, 방문객들은 1달러를 내고 저택 내부를 둘러보거나 에팔레킨조 바비큐 샌드위치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비토 제노베제에게 대관식이 되어야 했던 회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전국의 마피아 지도부를 한자리에 모아 자신의 시대를 선포하려던 그의 계획은 역으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대중과 법 집행기관의 감시 아래 송두리째 노출시키는 최악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입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결국 1959년 그는 연방마약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추락 뒤에는 쫓겨난 자들의 은밀한 복수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프랭크 코스텔로와 럭키 루치아노가 증인을 매수해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내용이었죠. 제노베제는 감옥에서도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최고 보스로서 그의 군림은 매우 짧았고 그는 1969년 연방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팔레킨에서의 그 하루는 미국 정부와 마피아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FBI의 수장 제이 에드거 후버는 오랫동안 전국적인 범죄 조직의 존재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FBI의 자원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집중되었고 조직 범죄는 그의 관심밖이었죠. 하지만 에팔레킨 급습은 후버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수십 명의 보스가 한자리에 모였다 체포된 사실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결국 여론에 떠밀린 후보는 칼을 빼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습 불과 나흘 뒤인 1957년 11월 18일 FBI는 최고위 폭력배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데요. 각 지부에 관할 지역의 마피아 인물들을 파악하고 정보원과 도청까지 활용해 감시 파일을 구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물론 이후에도 후보는 한동안 소극적이었지만 이것은 FBI가 마피아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에팔레킨 회의는 마피아에게도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전국의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회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만남은 훨씬 더 작고 비밀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졌죠. 나아가 마피아위원회는 정보원 침투를 막기 위해 무려 20년간 새로운 조직원을 받지 않는 극단적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에팔레킨 회의는 마피아 황금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재앙이 마피아라는 신화를 완성시켰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거물들의 이름, 숲속을 헤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리고 오만과 몰락이라는 완벽한 서사까지 이 모든 극적인 요소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는 몇 년 후 희대의 내부 고발자 조셉 발라치의 증언과 맞물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피아의 이미지를 창조해냈습니다. 마피아를 쇠퇴의 길로 이끈 바로 이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영원히 살아있는 범죄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든 셈이죠.